오래전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한 마을에 토비아스라는 호기심 많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비아스는 항상 세상의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품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론과 철학을 탐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토비아스는 산책을 하던 중 마을의 중심 광장에서 무리지어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질 것처럼 고개를 들어 나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베르너라는 마을의 목수가 나무 꼭대기에 걸린 신발 한 짝을 발견하고는 그 신발을 어떻게든 내려오게 하려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토비아스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베르너가 아침 일찍 신발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나무 위에 걸려있는 신발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비아스는 갑자기 칸트의 철학적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선언적 범주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고요하게 내재된 시간, 공간, 그리고 인과성을 사용해 이 상황을 분석해봅시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토비아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의 경험적 지각에서 비롯되지만 그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선 선언적 범주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우선 공간의 범주를 사용해봅시다. 신발은 나무 위로 어떻게든 이동했을 겁니다. 나무 주변의 공간과 거리, 이동 경로를 생각해보면 신발이 누군가에 의해 던져졌거나 다른 경로로 올라갔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토비아스는 인과성의 범주를 이용해 어떤 원인에 의해 신발이 저기까지 이동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장난스러운 누군가가 이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죠 라며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모두가 이성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곧 한 소년이 수줍게 다가와서 자신이 아침에 친구들과 신발을 던지며 놀다가 실수로 신발짝이 나무 꼭대기에 걸린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토비아스의 선언적 범주 활용과 사람들의 유쾌한 추리가 사건을 쉽게 해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마을 사람들은 칸트의 철학이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토비아스는 마을의 지혜로운 철학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비아스는 칸트의 선언적 범주를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철학이 그저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을 더욱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임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칸트의 철학을 이해하게 된 그날 저녁, 나무 위에 걸린 신발이 내려오고 나무 밑에서 까닭 없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아리스토라는 이름을 가진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연히도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비슷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농담 삼아 작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아리스토는 실제로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주민들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리스토는 마을 광장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히 여기는 모든 일들은 사실 그 자체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의문이 가득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리스토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땅에서 자라는 작고 귀여운 도토리 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참나무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도토리의 목적은 참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도토리에서 태어나 어떠한 참나무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 중 호기심 많은 한 젊은 농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소를 먹이고 밭을 경작하는 일상적인 일들도 모두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리스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당신의 삶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밭을 경작함으로써 당신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마을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도토리에서 시작하여 서로의 목적을 이루도록 돕고 있는 셈입니다. 수잔이라는 이름의 나이 지긋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손주들에게 뜨개질로 스웨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일종의 목적을 이루는 법이로군요. 아리스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스웨터는 손주들에게 따뜻함과 함께 사랑이라는 목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들은 모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에서 발견한 목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며 지식의 보급을 도모하고, 또 다른 이는 이웃과 음식을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리스토는 주민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쉽게 이해시키고 자신의 삶 속에서 각자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목적을 알아가며 더욱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아리스토는 마을의 밝은 변화가 기쁘기만 했습니다. 아리스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 속에서 그의 철학은 계속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 목적을 발견할 때마다 그들은 여전히 미소 지으며 작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기억하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행복의 언덕이라는 작은 커피숍에서 일하는 앨리스에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존 스튜어트 밀이 공리주의에 대한 책을 읽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커피숍의 작은 행사로 유쾌한 사회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행복의 커피라는 일종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특별한 커피 주문은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같은 가격의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인데 그 쿠폰은 다른 사람에게 커피를 사주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파하는 것이었죠. 첫날, 앨리스는 커피 메뉴판 한 켠에 작은 공지를 붙였습니다. 오늘 주문하신 커피는 누군가의 미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프로젝트가 시작될 당시 사람들은 이 독특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잠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대화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점차 이 프로젝트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소년 조이는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참가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쿠폰으로 늘 마을 공원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로즈 할머니에게 커피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이 이기치 않은 친절은 로즈 할머니의 얼굴에 활짝 피어난 미소로 돌아왔고 그녀는 이를 계기로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다른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로즈 할머니 역시 받은 쿠폰을 가지고 그녀의 옛 동창인 마이클 할아버지를 커피숍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들도 오랜만에 만나 담소를 나누며 그간의 안부를 전했고 마이클 할아버지는 그간의 소외감을 잊고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행복의 실타래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무뚝뚝하기로 유명했던 제이크 아저씨도 커피숍 애들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는 도시에서 온 대학생에게 쿠폰을 건넸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대학생의 하루를 밝혀주었고 그 학생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 경험을 글로 남겼습니다. 블로그 글은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었고 이 소박한 마을의 작은 커피숍이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켰는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결국 마을 전반의 연결성을 높이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라는 사소한 물건이 가져다 준 행복은 단순한 쾌락의 양을 넘어서 품질 있는 관계 형성과 사회적 유대감을 만들어내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공리주의적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앨리스는 커피숍의 창문에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아이디어가 지속가능한 행복을 전파하고 마을의 일상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는 일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작은 친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에는 지혜와 철학으로 가득한 도시 아테네가 있었다. 아테네의 조용한 거리에 자리 잡은 한 음침한 선술집, 이곳에는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유명한 늙은 철학자 디모크가 있었다. 날마다 해가 저물면 사람들이 모여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어느 저녁 디모크는 자신이 오랫동안 생각해온 이데아론에 대한 기묘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리라 결심했다. 사람들은 그가 말문을 여는 순간 모든 주의를 기울였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즉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정말 진짜일까요? 그의 물음에 사람들은 갸우뚱거렸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은 그저 이상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그림자들이 드리운 바탕, 즉 참된 실제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하나, 디모크는 계속하여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가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나는 이상한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 동굴의 끝에는 환하게 빛나는 문이 있었죠. 나는 문을 통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 너머에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의 완전하고도 이상적인 형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흥미로움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거기에 나는 삼각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삼각형은 우리가 그리거나 깎아 만든 삼각형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완벽한 삼각형, 모든 면이 정확히 같고 모든 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형체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각형은 그저 이 완벽한 삼각형의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디모크의 말에 청중들은 가슴 깊이 감동받았다. 그렇게 모든 사물이 불완전한 반면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들은 완전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하지만 디모크, 우리는 그 이데아의 세계로 어떻게 들어가나요? 우리의 삶은 불완전한 그림자 속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디모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데아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성적 사고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지 말고 그 너머의 완전함을 상상하고 사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은 틀림없이 그 세계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디모크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며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았다. 불완전함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사고를 자극하여 일상의 평범한 사물들 속에서도 이상적인 형태를 상상하고 꿈꾸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데아로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철학과 호기심의 씨앗으로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디모크의 이야기는 아테네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에게 이데아의 세계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완벽함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구하도록 만든 것이다.